사실은 진짜 이 피해자들은 정말 이제 너무 열받을 것 같은 게 이분이 국감장에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TV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회의원들이 많은 상당히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재개된다. 출금이 재개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종희 대표가 2019년 국회 국감장에 출석해서 재개가 될 것을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0년 국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며칠 안에 재개된다는 게 벌써 1년이 됐죠.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언제 제기가 된다는 건지 아직도 기약이 없는데 왜 이게 처벌이 안 받냐, 이거는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출금이 안 된 건 아닌데 사실상 출금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정리해드리면 2019년 10월경에 이제 전종희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굉장히 이름도 기네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입출금 재개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때 한 이야기가 출금 재개하겠다라는 것과 전날부터 글로벌 플랫폼 교체 완료됐다. 그 증언을 한 날 전날 기준으로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됐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출금을 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이 정도면 위증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일단 그럼 과연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형법상의 위증죄,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조항 외에,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의 제14조에 보면 위증 등에 관한 죄를 구성요건으로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심지어 벌금도 없는 꽤 높은 처벌의 수위를 갖고 있는 조항이에요. 무조건 징역형이에요? 그렇죠. 벌금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무조건 1년은 최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다른 감경 사유가 없다면 최소로 받아도 1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처벌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어떤 때는 그냥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빼박 일단 징역 1년부터 받고 시작하는. 그렇죠. 법 조항 자체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 이제 뭐 예를 들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하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꼭 이런 강하게 압박을 하는 법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감히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입법자분들께서 뭐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을 하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입법하시겠죠. 이게 재판에서의 위증보다 더 강한가요? 형법에도 위증죄 조항이 있는데요. 형법 제 15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52조에 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긴 벌금 조항도 있고 최대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하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한은 1개월부터 선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의 위증은 하한이 1년, 상한이 10년.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해자들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저건 정말 나쁜 짓이다라고 분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렇게 분노를 샀는지 안 샀는지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과연 위증이란 무엇인가부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위증죄에서 위증은 증인의 진술, 그 증인 기준으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진술하였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르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이야기했는가. 즉, 이 증인은 A라고 기억하고 있던 걸 A라고 얘기했으면 실제로 그게 A가 아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과연 사실에 관한 것인가. 단순히 의견 혹은 가치 판단과 같은 부분은 위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해야 위증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증인의 내심의 의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 증언이 사실과 관련된 부분인가를 판단해 봐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진술이 출금 재개하겠다,
그 다음에 전날부터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됐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출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출금하겠다 이거는 일종의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출금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치 사실을 전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출금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단순히 의견 개진, 가치 판단과 같은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애매해요. 애매하죠. 왜냐면 뭐 제가 증인으로 가서 김 기자님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했어요. 이 부분은 위증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치 판단이고 주장이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오른쪽으로 달리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달린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면 사실을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럴 때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출금을 개재하겠다? 이 부분이 과연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인가? 그러니까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출금 내일 할게요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쵸. 내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록 하겠다인지 내일부터 할 수 있다인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재판에서 엄청 싸울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순차적으로 출금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굵직굵직한 애들은 출금이 전혀 안 됐는데 굉장히 막 쓸모없는 것들은 출금이 막 됐다고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 거다. 그 순차라는 게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위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출금하겠다 해서 내가 순차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뭐 잘 모르는 코인들부터 하나하나 했잖아. 어쨌건 전부 다 할 때까지, 전부 다 출금이 가능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그렇죠. 이런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네. 변명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벌을 피해 가려면 또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해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처벌이 힘들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출금을 재개하겠다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만약에 이쪽 변호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생각해내서 방어를 한다면 충분히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전날부터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됐다. 이거는 완벽하게 사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됐다고 했으면 뭐 위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되긴 됐어. 굉장히 어설프게라도. 그랬으면 이제 또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네,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 조항이 딱 적용되는 게 어렵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그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그런데 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범위를 좁혀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코인제스트 내부 관계자가 네. 사실은 순차적으로 출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에 네,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변명하자. 그리고 이상한 잘 안 되는 코인들 몇 개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부 회의가 있었다. 뭐 이런 네. 게 폭로되면은 뭐 그 정도면은 위증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일 하겠다라고 한 건 완벽하게 위증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그게 하여튼간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참 어쨌건 만약 내부 관계자분의 폭로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네. 연락 주세요. 네. 어쨌건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게 그냥 아무나 고발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 조항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4조에 처벌 규정이 있고 15조에는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의 수사기관이 위증이 있네 라고 인식해서 직접 그냥 수사에 나서야겠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발 주체가 고발을 해줘야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고발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14조 제1항의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발의 주체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여기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고발을 하지 않아주는 이상은 또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고발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범죄는 아무나 이렇게 고발을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이거는 해당 위원회, 국회 상임위에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고발할 의사가 있나요? 그 상임위가? 일단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 교체가 됐죠. 새로 국회가 꾸려졌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분께 이 지금 전종희 대표한테 이 질문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한테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이거 위증으로 왜 고발하지 않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국회의원 측에서는 이거 위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어쨌든 출금이 되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고발은 안 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 의원님의 그렇죠. 마음이고. 네, 위원회의 이제 네.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차피 총선이 있어서 이제 위원도 다 네, 바뀌었고 네, 국회의원이 새로 뽑혔고 네. 고발 자체가 네. 성립되기조차 어렵지 않은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알아갈 수 있죠. 국회에서 뭔가 답변을 한다면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네. 언젠간 될 것이다 정도 하세요. 네, 잘못하면 그러네요. 이거 네. 굉장히 큰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증죄로 처벌받기가 그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고발도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내용도 굉장히 엄밀하게 사실이 아닌 걸 딱 말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증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일단 제가 판례를 최근에 찾아본 바로는 국회 위증죄로 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찾기는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 법 조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판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회에서 이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허위의 진술을 했다라고 예. 해서 이 조항으로 대거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져요. 공소기각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발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재판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건데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였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짧게 행동을 마치고 해산을 했단 말이죠. 상임위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해산을 했으니까 고발의 주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군가 다시 유사한 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해당 위원회가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이 없는 국회 위증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판례인 거죠. 그럼 이게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법이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제가 근데 이제 하급심 판례까지 제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적어도 대법원까지 간 판례 중에는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공소기각 고발이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재판조차 되지 않은 그렇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게 형식적으로 재판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예.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종희 대표가 이걸로 처벌받는다면 정말 역사를 쓰는 거지만 아마도 이게 위원회가 그러면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태도대로라면 동일한 위원회가 구성으로 이제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20대 국회가 끝났을 때 전종희 대표의 처벌이 어려워진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걸로 봐야겠네요. 네. 21대 국회가 고발하면 또 그 같은 위원회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도 달라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두 번째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